그다음에 이렇게 단체들 오고 그러는데 같은 일을 하는 이렇게 이주삼업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 대구에서 한번 오셨고 이렇게 인천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일반 사람들 오는 경우는 뭐 난민 이주민에 대한 이제 인식 개선, 센터 소개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했는데 이렇게 그 신부님 교수님들 오시면 뭐 하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딱 했죠. 제주도형. 제주도형. 그 제주도에서 도대체 이주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재미있을까 모르겠네. 기대됩니다. 재미없으면 이렇게 하품을 하세요. 그러면서 시간이 다 됐구나 이렇게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자, 일단 저희 센터 소개를 하고 제주도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이주삼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핫 이슈가 뭔지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는 제가 그 전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의정부 교구 구리 엑소도스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역사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그 신부님들이 지역 그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하시잖아요. 지구 회의에서 신부님들끼리 우리 구역 내에 자꾸만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국인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주삼업 시작이 됐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 제주도는 내려와서 보니까 그 2004년도에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바로 이제 주교자 성당이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신부님들한테 이제 우리 영어로 미사하게 해주세요. 한국말 잘 모르겠어요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묘하게도 지금의 우리 그 주교님이 이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교구청에서 무슨 교육 담당 뭐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주교님이 해외 유학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세요. 유학 안 다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주삼업 후원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카톨릭 의사회, 약사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미사 오는 사람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미사 끝나면 우리가 무료 진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영어 미사 오후 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무료 진료 이게 2004년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여기 내려왔거든요. 2014년 내려와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직원인 거죠. 혼자 직원이고 이제 물론 신부님은 계시고 근데 교구가 작다 보니까 신부님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가정사목, 이주사목, 뭐 민화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세요. 하여간 저 이주사목 이제 실무자는 저 혼자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강주교님이 하자 해서 이제 한 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센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가족센터, 그때는 건강가족지원센터죠. 가족센터에 조그만 방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센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뭐 저희 정체성은 그대로 나타나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주교님한테 그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렸고 한 3, 4개월 고민하시고 저희 지어주신 게 나옴이 지어주셨어요. 노트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웬 여자 이름이야라고 좀 싫어했는데 뭐 뜻을 보니까 그 나오미가 이방인 룻을 도와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요즘에는 아주 뜻깊게 잘 새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일하다가 저희 이제 천주교의 장점이 신부님이 계속 바뀌신다. 그래서 바뀌실 때마다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뀌신 분이 뭐야 이주사목이라 혼자서 한 사람이서 일하는 게 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수녀회를 이렇게 쭉쭉쭉 해 수도회를 해가지고서는 그 성령 선교 수녀회 쪽을 해서 수녀님들 이제 두 분을 이제 모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분을 요청을 했는데 조건을 달았죠. 한 분은 무조건 베트남 분이어야 된다. 이게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는 안 계셔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오는 걸로 해서 하여튼간 세 번째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두 분이 먼저 내려오시고 그게 2018년 이제 1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 그 이제 전에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건물의 4층을 빌려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 1, 2층은 다른 사회복지단체가 개신교 쪽, 불교 쪽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가 4층만 빌려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수녀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해 이제 예멘 난민이 6월달에 들어온 거죠.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수녀님들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혼자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9년 되니까 2018년도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멘 난민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에 아무런 사고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무부에서 굉장히 저희 나우미 센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법무부 장관상 주겠다고 해서 이제 상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근데 사실은 그 해 2018년도에 예멘 난민이 500명이 여기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 난민이 7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진 게 예멘 때문에 그랬고 또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도 계속 예멘 난민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예멘 난민만 집중해서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 심사 다 끝나고 인도적 체류를 주는 10월 말쯤 돼가지고는 뭐 육지로 많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난민들도 이제 돕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난민 지원 활동을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난민 가정들의 아이들이 학교는 가야 되고 또 부모들이 뭐 전혀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부님이 그냥 곧바로 우리 그 시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방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마침 또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제. 그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자마자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 가정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학제를 모르는데 거기다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학습을 한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를 불러서 1인 1 봉사자 붙여가지고 이제 핸드폰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거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공부방을 마침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가정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일을 하면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다시 그 법무부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회통합 쪽에 제주도 쪽에 사회통합 많이 일을 했다고 대통령 단체상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올해 초에는 그 서울교육의 생명의 신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쪽은 뭐 학자들이나 아니면 의사들 뭐 이렇게 줄기세포 연구하고 막 그런 분들 상 주는 곳인데 어떻게 저희를 추천을 이제 받았어요. 그 평화신문에서 이제 추천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높이 사주셔서 장려상을 받게 됐고, 그래서 앞에서 다른 상들은 우리가 활동한 그 자체에 대해서 받았지만 이 상은 우리 정신에 대한 상이어서 굉장히 고맙고 또 기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저희 손님들 오면 한 장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2004년도 시작을 했고 2015년도에 센터 설립했고 미사는 영어, 베트남어, 따갈로그, 테투머 이렇게 하고 있고 무료 진료 내과, 치과, 산부인과, 약국,
산부인과는 사실은 장비가 여기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그 페이 닥터, 그러니까 월급 받는 그 산부인과 의사분이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뜻이 어디예요? 예? 태풍어. 동티머로. 동티머로. 그래서 이제 그 의사 한 분이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거기가 의사가 6명인가 근무한 꽤 큰 곳인데 그 원장한테 이제 원장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무 안 하는 토요일 오후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전체 빌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해주고 우리가 봉사자들 한 2명 붙여주고 해서 병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무료 진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독특한 그런 케이스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뭘 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만 뭐 얘기 나오면 어디 병원 좀 빌릴까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서비스는 굉장히 좋으니까요. 양질의 서비스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미등록이 많은데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 의료 공제 우리 희망의 친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제주대학병원하고 한 21개 병원, 협력병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특징.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차 타고 가서 저런 거 있으면 차 세워놓고 잠시 묵상이 아니라 경치를 보고 이렇게 하죠. 제주도는 섬이죠. 그리고 무사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섬이다 보니까 뭐 바다가 많죠. 그래서 그 바다로 오신 거죠. 저 고향이 인천이에요. 네. 인천 어렸을 때 기억은 맨날 뭐 망둥이 잡던 그 흙탕물 같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주로 동해안 쪽을 많이 갔었는데 어떻든 저한테는 그런 파란 바다를 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그래서 막 복잡한 생각 다 없어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주도는 제주도에 계신 분들한테 이 바다는 자기를 가로막는 곳이에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를 타든 뭐 비행기 타든 가시면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바깥에 뛰어나오면 자기를 갈아먹는 것이 바다였다. 어디 갈 수도 없고 다시 자기는 눈물 훔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양면성이 가지는 곳이어서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라는 거는 세계 어디서든지 비행기표만 사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전에 한번 2019년도에 인도 친구가 슬리퍼 찍찍 끌고서는 여기 4층에 찾아와가지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허름했거든. 앉아. 그래서 너도 난민이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인도의 어떤 은행의 매니저급의 그 사람이고 CPA도 딴 사람이고 자기네 가족은 되게 부자고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집안에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재산 싸움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딘가 가서 3개월 동안 좀 쉬다가 오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제주도는 비행기표만 사면 들어갈 수 있대. 근데 그 기간이 한 달이야. 근데 또 보니까 똑똑한 친구니까 보니까 난민 제도가 있어. 난민 신청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들어와서 여기 한 3개월에 6개월 있다 갈 거래요. 그렇게 이 무사증이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정말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에서 괜찮은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직원들이 잘했어. 그래, 야 우리 그냥 이번에 일요일 날 제주도 가자. 그 비행기표만 인터넷으로 사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무사증 제도거든요. 이게 만든 이유는 관광 때문에 만들었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2018년도에도 우리가 제주에 난민 5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해에 들어온 거는 500명도 훨씬 많아.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리 묶인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원래 2017년도부터 예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12월 중순에 그 쿠알라룸푸르하고 제주도에 새로운 비행기 하나가 저가 항공이 들어와서 아시아엑스라는 비행기가 취항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한 1인당 30만 원, 특별 세일할 때는 10만 원 주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해외를 오는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던 그 예멘 사람들 사이에 그게 확 퍼져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예약만 해도 그게 다 수치가 다 이 보고서가 올라온대요, 항상 매일. 그런데 이제 그 12월 10 며칠부터 이제 그 비행기가 시작이 됐는데 일주일에 3번인가 4번인가를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예멘 사람이 들어오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막 뛰는데 나중에는 한 대 막 100명씩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는 그쪽에서 법무부에서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러다 이거 무슨 큰 사고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제주도에 그냥 묶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사증으로 들어오면 제주도에만 있을 수 있어요. 육지에 못 가요. 그런데 난민 신청을 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육지를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민 신청을 하니까 외국인 등록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국가에 이제 등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등록 외국인이 된 거니까 이 사람은 등록이 된 사람이니까 자유롭게 다녀도 좋다라고 해서 육지를 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알려진 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제주도에 들어가서 일단 비행기표만 사면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난민 신청한 다음에 2주 정도 지나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태원에 가면 거기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이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사람이 막 그렇게 막 늘어나니까 일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그거였던 거예요. 마가 그러고선 4월 30일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주도에서 다시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증으로 들어온 모든 외국인은 제주도를 못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때 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 이 사람들도 급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전산상을 묶어놓고 사람들한테 외국인 등록증을 주면서 그 뒤에다가 그 출도 제한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된 출도 제한을 스티커를 만들어 갖고 막 2개씩 막 붙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니들 바깥에 못 나가 계속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안 거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표 사갖고 막 공항 가서 못 간다고 막 아우성 내고 막 그런 일이 막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은 인원이 500명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제주 예멘 난민 500명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이 무사증을 만들면서 모든 나라가 다 들어와도 좋아라고 했는데 그 테러리스트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소말리아 뭐 이런 데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무사증 불허 국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당시까지 11개 국가가 있었어요. 뭐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번째 국가가 누가 됐을까요? 예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외에서는 좀 알려진 게 한국이 난민을 보호해준다는 난민법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예멘을 난민이 들어온다고 그걸 12개 국가 도로 국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죠. 그런데 저기서 그 영사관에서 비자를 주겠어요. 사실은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우리나라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갔어요. 그 시끄러운 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야, 안 되겠다. 그동안 와서 난민 신청한 국가들 한번 쫙 정리해봐. 정리를 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쫙 랭킹을 매겼는데 12개 국가를 더 뽑아서 24개 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어 국가를. 근데 거기에는 멀쩡한 국가들 뭐 방글라데시니 뭐니 이런 데가 다 조금이라도 소유 사태가 있는 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현님 어느 나라세요? 인도. 그때 2등을 한 게 인도였어요. 1등이 어디겠어요? 중국. 항상 중국이니까 우리는 중국, 인도 그 다음부터 쪼르륵 있는데 요 둘은 빼고 왜 빼겠어? 경제시니까.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있으니까. 그쵸. 지금 현재도 태국하고 우리나라 지금 약간 이상해졌잖아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이 와서 미등록을 많이 하니까 지금 계속 공항에서 엄청나게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그 우리 출입국 직원들이 뭘 알아서 그걸 하겠어요. 그냥 행색만 보고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로 관광객들이 막 돌려보내지는 거예요. 그럼 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 나라 외교부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까지 나섰잖아요. 태국 총리까지 나서 한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제주도 공항에는 더 많죠. 왜냐면 무사증이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직원이 하나 이제 통역회로 들어갔는데 부룬디가 들어왔어요. 부룬디 3명이. 그래서 내가 봐도 완전 난민처럼 생겼는데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니들 어떻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여행 왔다고 하니까 그냥 들려보내줬대. 우리 쉼터에다 해주고 있는데 그 아랍어 이제 통역 때문에 직원이 들어갔는데 가니까 부룬디가 거의 한 30명이 잡혀 있는 거야 거기에. 못 들어오고 이제 다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근데 거기에 있는 인원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에도 인도하고 중국은 할 수가 없어서 그거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이 우리 그 경제 활동에 엄청난 뒤에 나오겠지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1차 사람은 섣버려요. 두 번째는 제주도 이제 며칠 계실 거예요? 몇 박? 3일. 3박. 3박이면 뭐 웬만한 데는 다 차 갖고 있으면 다니죠.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차 가지고 있으면 1시간 반이면 못 가는 데 없어요. 갖다 기역자를 꺾어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곳이죠. 되게 좁지요 이게. 그런데 실제 다니다 보면 넓어요. 제주도 서울 면적이 3배예요. 인구는 15분의 1이고 3배예요. 굉장히 넓은 거죠 이게. 관광객한테는 되게 좁은 곳이지만 차 타면은 자기가 다닐 수 있지만 한번 오름에 가잖아요. 우리 오름이 368개예요. 제주도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주로 이제 5월달, 4월달, 5월달 되면은 고사리철이거든요. 그럼 고사리 꺾으러 가면 땅만 보고 다녀 이렇게. 그 땅만 보다가 가면 진짜 잃어버려요. 왜냐면 제주도는 나침판이 뭐냐면 한라산이에요. 어디서 내가 어디지라고 보면 쭉 둘러보면 저기는 그럼 내가 어디구나 알 수 있죠. 한라산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사리 쫓아가다가 딱 잃어버리면 아무리 쳐다봐도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굉장히 넓어요. 오름에서 길 충분히 잃을 수 있어요. 진짜로 잃은 사람도 많고요. 그때는. 그러니 이주민한테는 여기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어디 간다는 게 웬만한 데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주도는 되게 그 넓은 것이다. 특히나 외국인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행사를 하면 제주시내에서 하면은 그저 애월하고 그 조천 정도만 올 수 있지 서귀포에 있는 사람은 버스 타고 오려면 한 2시간 걸려야 되거든요. 자기 데서 나가고 거기서 버스 타고 오면은. 그래서 뭐 여기서 1시간 행사를 하는데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대개 이주민들한테는 그냥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없이 그런 삶이 되게 많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그런 게 특징이에요. 대신에 사람들의 삶은 아주 가까워요. 제주도에서는 2단계만 넘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이주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 그 다문화 가족인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살기가 어려워요. 그 자기들 뭐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꽤 오래된 사람인데 그래서 전화를 이제 걸었죠. 우리 이제 그 지금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센터가 합쳐져서 가족센터예요. 우리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다문화 담당한테 여기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데 혹시 알아? 그랬더니 연락 드릴게요. 5분 만에 전화 왔어요. 아, 그 사람이요. 저 서귀포에서 2건 있어요. 사기친 거. 그래서 그대로 다 얘기해줬어요. 야, 지금 봤더니 너 이거 지난번에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안 갚았다며? 그 이거 200만 원도 이거 안 갚았다며? 이런 곳이에요. 이주민들한테도 뭐 하나 잘못하면 금방 알려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미등록 외국인이 많을 때는 공식적인 게 15,000명, 아마도 한 18,000명까지 올라갔을 거라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미등록이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를 낸다는 건 본인은 다음날 그냥 추방당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곳이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게. 제주도는 요번에 4.3도 가세요? 네. 4.3 평화원 가서 가실 때 그 미리 전화하셔서 해설사랑 꼭 시간을 맞춰서 하세요. 그냥 가서 혼자 보는 것보다는 해설사를 듣는 게 훨씬 풍족하게 들어요. 이제 그렇게 왜 웃으세요? 이미 보셨다고? 근데 어쨌든 제주도에는 그 4.3을 좀 이해해야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저 10년 차거든요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친한 사람들한테 야, 제 사람들은 왜 이래? 내가 이상한 면을 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자기들이 자라면서 집에서 많이 듣던 말.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 나댕대는 거 뭐야? 꿀쑥꿀쑥 나오는 거야. 잘난 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가슴 아픈 게 그게 왜 그랬을까를 듣고 보잖아요. 4.3 때 누구랑 싸웠어요? 우리끼리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산길에서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계속 숨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언제 한번 신부님들 중에서 제주도에서 본당에서 한번 강의 좀 해주세요. 강의를 오시게 되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춘천교회 어떤 유명하신 분이래.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을 이제 초대해서 그 어느 시기 어떤 특강을 들었는데 오셔가 보통 신부들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면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이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이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신자들이 신부님이지만 다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파악될 때까지 나는 나를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땀이라는 거야 이제. 뭔가 중에 나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사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여기 주교자 성당에 중앙성당에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부부가 새벽 미사를 다니는데 제 머리 그때도 길었어요. 길고 제 아내도 그냥 보면 사람들이 범상치 않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정말 외지인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새벽 미사는 대부분이 이렇게 항상 멤버가 있잖아요. 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얘기 안 걸어요. 아무도 얘기 안 걸어요. 진짜로. 그런 좀 문화가 좀 있어요. 그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외지인들하고 이 거래를 그동안 해오면서 많은 상처를 얻었어요. 4.3에 가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옛날에 여기가 뭐였어요? 유배지였잖아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도 있고 실제로 육지에서 사고를 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신자한테 여기 와서 이 사태질 하면서 저한테 너 육지에서 뭔 짓 하고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외지인에 대한 거를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반대는 하지만 내가 이제 좀 실현은 하지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게 이제 드르상 네불멍 이게 제주어예요. 그 다음에 드루크멍 이것도 제주어고. 근데 실제로 이걸 누가 지금 연구하고 있냐면 조그만 글씨인데 탐나문화연구원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에 이분들이 그 옛날 탐나국을 생각하면서 사실 만든 그런 데고 제주도의 문화를 공부하는 쪽, 연구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제주에 들어왔을 때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지만 제주도는 조용했어요. 72만 명이 그 청와대 거기다가 반대한다고 난민법 없애라, 이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청원을 하고 72만 명이 거기에 합의를 했지만 그때 그 72만 명 중에 제주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봐요.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때 언론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진 일은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 탐나문은 그때부터 연구를 그쪽으로 혹시 우리가 제주도가 한국 내에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외지인을 받아들이는 게? 라는 걸 쭉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들이 이제 연구해서 낸 그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드르상 네불멍 이게 가정에서 이 막내가 나가서 놀다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왔어. 코피 돌리고 막 들어왔어. 그 가족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 형이 있으면 형이 아니 도대체 어느 녀석이 그랬어? 그리고 가서 막 누가 그랬어? 내가 가서 혼내줄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엄마가 하는 얘기야. 드르상 네불멍. 지금 애가 막 이렇게 막 냄비처럼 막 들끓고 막 화도 나고 정신 없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난민 들어왔을 때 그런 거예요. 난민 들어왔을 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뭐 칼을 들고 뭘 하느니 IS가 어떻고 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주 사람들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주보에다가 물품, 생필품 주세요. 방 있는 사람들 방 좀 우리한테 기부해 주세요. 그런 거 했거든요. 그거 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그 용감한 우리 레지로의 그 자매님들이 갖고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근데 사실은 그때 와서 완전히 뭐 기쁜 마음으로 준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국장님 내가 이게 주교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 도와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워낙 그 언론에서는 얘기한 게 다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주보에서는 뭐 도와주라고 하고 신부님도 뭐 미사 끝난 다음에 공지 시간에 이거 꼭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뭔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하는데 드루크몽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와서 새벽을 다니고 진짜 아는 생각 안 하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 논문을 처음에 읽으면서
맞다라고 손뼉을 쳤고 그다음부터 어디 오면은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제주도는 그런 곳이고 이분들이 그 쓴 논문에 의하면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2020년도에 UNHCR이 전국에 대해서 그 실시한 거와 유사한 문항을 가지고 제주도에 실시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여기가 포용력이 좋아요, 제주도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누가 들어오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품어준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정말로 우리 전체에 퍼진다면 아마도 이주민을 잘 받아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요 내내 다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우선 주거 지원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 2018년도에는 집을 구할 때 어떤 집을 구했냐면 처음에 무조건 방 4개 이상 큰 집. 왜냐하면 난민은 우리한테 주는 인식이 우선은 숙소를 줘야 될 거예요. 난민은 그죠? 난민 캠프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떠오르는 거죠. 또 항상 방이 많은 거를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건 틀린 거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좀 다르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제주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세가 거의 없어요. 요즘에 육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생기기는 했는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연세 월세가 아니라 매달 서로 저 아는 사람끼리 돈 주고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야, 그 들어오려면 1년 참고만에 내. 너 들어와. 1년 동안 잊어버리자. 그래서 연세로 해요. 연세로.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한 달 살이가 많아요. 뭐 한 달 살이 하는데 뭐 큰 집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 이렇게 깨끗하게 한 집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규모 집이 많고 난민들도 숙소 싫어해요. 같이 사는 거. 자기들 2-3명이서 아니면 가족끼리 사는 거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깨달았죠. 이게 방 4개짜리 해봐야 서로 불편하고 아니다. 이제 작은 집 해가지고 방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자. 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입국 초기에는 사실 뭐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도 보면 저희가 연세, 한꺼번에 그 사람들 돈 낼 돈이 없죠. 사실은 그렇게 연세로 하면 한 달에 30만 원만 해도 1년 330만 원인데 그거 내라 그러면 깎아도 300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연세를 우리가 내줘요. 그리고 월세를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직장 잃으면 월세 못 내는 때도 있죠. 그럼 우리가 뭐 한 달치 그냥 뭐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요 뒤에 보시면 뒤에 조그만 집들이 많은데 5채 이제 갖고 있고요. 여기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방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만 우선적으로 줘요. 그렇게 해서 공부방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무사증,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은 국내를 갈 수가 없어요. 국내 여기서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을 살다 보면 꼭 가야 될 일이 생겨요. 그게 예를 들면 여권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국하고 일본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 국가는 다 이태원에 있잖아요.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방문하려면 육지 가야 되죠.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살다가 하다가 안 돼요. 특히 난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선 그 여권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전 세계 20개국인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 인구도 많고 하지만 그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택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난민 신청한다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긴 문제, 그 다음에 자기 뭐 그 방글라데시도 약간 독재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요 법무부에서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난민 신청하고 이의 신청하고 법원에다 1심, 2심, 3심 해도 이기는 경우는 정말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여기서 하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끝에 가면 이제 마지막이 되면 다른 나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한 친구는 목숨을 걸고 직장 그만두는 거야. 직장 그만두고 부장님 저 이제 한 달 동안 무조건 이거 찾아야 돼요. 아니면 나 불법 체류자 돼야 되는데 불법 체류자 돼가지고 쫓겨나면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권에 이상한 도장 찍히면 자기는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갖고 왔어. 그때 그 친구는 캐나다를 찾았어요. 캐나다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 다 서류 내고 다 해고 했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반드시 서울 가야 되거든. 그런 경우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미등록도 하다가 나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그런데 국제선이 별로 안 뜨니까 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가 인천에 왔다가 자기 나라 가야 되는 막 비행기가 400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면 이제 사정하는 거죠. 방법 좀 찾아달라고. 출입국 가봐야 거기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국 관계가 좋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그들이 주는 상은 다 받았어. 그래서 얘기가 된 게 그쪽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야. 나오미 센터 직원이 같이 간다면 자기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에스코트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서비스하고 그들도 놀랬고 저쪽 법무부 안에서도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 그게 제주도만 존재하는 거고 또 그 돈 출장비 우리가 내야 되거든.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까지 내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항공사들은 또 떠날 때 보면은 새벽에 떠나요. 새벽 1시에. 그리고 우리 직원은 마지막에 들어갈 때 그 9시에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게 게이트가. 그럼 그때 해서 집어넣고 나오면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자야 돼요. 호텔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 계속 해줬죠. 와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해줬어요. 사실은 나중에 사회통합 그 저 상 받으면 대통령상은 그게 큰 역할을 했어요. 정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했었죠. 이제 그게 뭐니 해도 외국인들한테는 의료가 제일 커요. 특히나 미등록한테는 그죠? 난민 신청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고 매주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중지를 했죠. 근데 중지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공간이 되게 작아요. 우리가 치과 기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과라고 해봐야 뭐 조그만 책상 하나, 그 다음에 침대 하나, 약국 해봐야 뭐 조그만 장 하나. 그러니까 뭐 하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요 뒷마당에다 그냥 이렇게 위에 그냥 그 햇빛 가리게 해놓고 그 밑에 덤성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거기서 약국만 안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유지를 해왔죠. 이렇게 해보다가 이제 좀 내년부터는 한 달에 2번은 늘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아까 말씀드렸고 외국인 의료 공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또 이 특징이 유학생이 엄청 늘었어요. 유학생. 근데 말이 유학생이지 유학생 중에서 절반 이상은 돈 벌러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벌고 공부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 애를 낳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출산비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출산비는 100만 원, 그 다음에 그 수술 큰 거 했을 때는 200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관련해서 사실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살레시오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 돈보스코 저 직업학교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 15살 이상 된 애들이 남자애들이 들어와서 고등학교 못 가요. 요즘의 분위기로 가서는 왕따뿐만 아니라 아예 생활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생들이나 한국말 빨리 늘지 그 5학년 이상 되는 애들은 거의 한국말이 빨리 안 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애들 일 나가봐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술도 없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막노동밖에 없는데 이 돈보스코 학교가 가서 하면은 1년만 되면은 기계 기술자 만들어주거든요. 그 2명을 보내가지고 2명이 가서 그거 하고 뭐 한 명은 중간에 정학도 아니지만 어쨌든 해가지고선 그 기술 배워가지고 지금 뭐 그런 공장 가서 기술자로 일하거든요. 허드렛 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로 일을 해요. 기계 가공 쪽에.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했는데 여기가 폐교가 됐어.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는 한국 애들이 가는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는 폐교했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될지 방법이 좀 현재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방 있는데 지금 16명이 있어요. 아이가 다 16명 중에 한 명 제외하고는 다 해외에서 태어나서 이제 들어온 애들이고 그리고 거의 다가 이게 지원,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고 아니면은 인도적 체류 하고 있고 한 명은 중도 있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인데 엄마가 재혼한 경우 그래서 본국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녀석도 4학년인데 들어왔는데 역시 4학년쯤 되면 정말 한국어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우리 별로 공부에는 신경 안 써요. 공부보다는 자존감. 특히나 지금 그 지유한 비자 갖고 있는 인도적 체류 아이들은 국적 못 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영주주의 이상한 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 전에랑 달리 국적을 따기 전엔 반드시 F5 영주권을 따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F5를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또 조건이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원을 빼버렸어요. 인도적 체류자 그 난민 신청자 그룹을 빼버린 거예요. 뺐는지 실수인지 몰라요. 어떻든 지금 상태에서는 영원히 딸 수가 없어요. 국적을. 그럼 여기서 지금 어렸을 때 들어요. 그때 2018년도에 6살, 7살, 6살인가 7살인가 애가 있어요. 제일 어린 애가. 물론 지금 태어난 애도 있지만 그 뒤에. 근데 이 녀석이 그 다음에 곧바로 2019년도부터 유치원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바로 키워준 거죠. 3학년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눈 감고 들으면 몰라요. 한국인지 예멘인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됐다 박수 쳤어요. 정말 잘한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국적을 못 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전쟁이 끝나면 그럼 더 이상 인도적 체류 조건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조건이 없는데 나가라고 하죠. 물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18세까지는 학생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애가 이렇게 크면 벌써 3학년이 되니까 아랍어를 자기네 형제들하고 아랍어를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감정이 떠오르는 게 뭘로 떠올라요? 한국어로 떠올라요. 한국어. 그리고 처음에는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급식 주는 거 있잖아요. 간식 주는 거. 하나도 못 먹었어요. 맨날 그 선생님들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애가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 많아지고 뭘 해줘야 되느냐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게 불닭볶음면 이런 거 엄청 잘 먹어요. 저 못 먹는데. 그러니까 애가 거의 정체성이 한국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손에는 여권이 예멘 여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바꾸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다가 뭐 인터넷에다가 뭐라 그래? 케이블 TV 해서
아랍어 나온 데서 방송 그걸 찾아서 봐. 그 집에서는 아랍어만 써. 했어요. 그게 될까요? 안 돼요. 그 집에 초등학생이 4명인데 학교에 가면 애들한테 뭐 인싸 있잖아요. 인싸가 되려면 전날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아이들끼리 얘기하는데 가서 자기가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옹기종기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환경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삶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나마 큰 애들 거기서 뭐 그 저 4학년 이상에서 들어온 애들은 지금도 해요. 지금 보면 잘 해요. 양쪽 언어를 다 잘하는 거지. 그게. 그런데 어린 애들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이제 부모들이 후회를 해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 뭐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영어 자기 영어 못해갖고 직장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 우리 애는 뭐 해야 될까 막 중학교부터 막 저 유학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체성이 변하는 걸 잘 생각을 못하죠. 그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바꿔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큰 걱정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공부방이 주안점이 딱 하나야. 얘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기가 예멘 사람인 거 그거를 잊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어 수업도 만들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네 언어 가르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우리가 가르칠 수도 없고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영어잖아요. 이제 그래서 방학 때 되면은 원어민 교사 들여다가 영어 특수 시간도 만들어주고 뭔가 해서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유일한 교육 목적이에요. 그게. 공부방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뭐 그 영화 가지고 인문 수업을 해요. 여기서 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화 갖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거기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사실 제 아내가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걸 하는데 많이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독서논술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게 되면 독서논술을 이제 독서논술 선생님이 한 명한테는 저희가 돈을 드려요. 그것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게 아이들 초등학교 10만 원 이상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중학교 넘으면 17만 원인가 지금 내고 있고 그렇게 하면 서비스로 한 3명을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오셔가지고 한 사람 돈 받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3번 오셔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 학교에 몇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들 어떤 학부모하고 하는 거는 꼭 우리한테 통해서 하게 되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불러서 하고 멀리 사는 가정은 아예 일요일날 여기 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 한 해는 포토보이스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애들이 굉장히 좋았고 인도아이 하나는 저희가 영재교육식으로 동시통역 학원을 보내요. 중학생인데 영어를 꽤 잘해요. 그래서 그 서울의 그 세종로 성당에서 그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후원금 이제 절반 해갖고 한 명한테는 영어 해주고 사실 한 명은 수단 아이인데 커서 들어왔어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과 생활은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마침 자기가 그 헤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미용하는 거 하고 싶다 해갖고 아예 미용 학원을 미리 중3 때 해가지고 지금 뷰티 고등학교 보냈어요. 차로 들어가서 뷰티 고등학교 다니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특기 살리는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 우리 사회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류가 미등록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뭐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그래서 사실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제도가 외국인 계절 노동자인데 그 우리 제주도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강원도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산업 구조가 제주도하고 그 강원도가 유사해요. 관광 위주로 해서 공장 거의 없고 1차 산업이고
1, 2, 3, 4, 3이 거기 딱 비슷해요. 단지 거기가 GRDP가 우리 제주도의 2배가 약간 넘어요. 규모가 좀 클 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 강원도는 6,400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200명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강원도는 그게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농업을 하는데 제주도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믿고 쓰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사회 문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 1월달에 제주농업 고용노동의 28%가 외국인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1개월 미만이다. 1개월 미만이라는 얘기는 고용계약이 없고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불법 체류자들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 기사 보고 깜짝 제가 놀랐죠. 반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미등록들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그러면 다들 이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다 인식이 되게 안 좋게 돼 있어요. 특히나 제주도에서는 한번 중국 사람이 그 우리 신제주 성당에서 와서 그 기도하는 사람 한번 찔렀잖아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불법 체류자 그러면은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해 초에 그 파종기가 됐는데 너무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외국인은 한정이 돼 있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밭 조금 갖고 있는 할머니들은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어. 근데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일손을 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동안에 그 동네에서 일했던 미등록들이 알거든. 자기들은 수입이 빵빵빵 뛰어가지고 거의 1.5배 올라간 거야. 그런데 저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자기들을 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일찍 끝나고 해가 지지 않은 때 와서 할머니 저희가 일해드릴게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 그 중국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와서 한 4명 정도 이렇게 들고 왔어요. 태국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의료 공제회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하세요. 그거 보면은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다 수작업해요. 사진 없으니까 핸드폰 찍어서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칼로 오려서 붙이고 손으로 다 쓰고 접어서 해주잖아요. 그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명이 오면 시간이 꽤 걸려요. 택시 타고 왔다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이 있으면 빨리 하는데 나 혼자서 해야 되는데 외국 나가서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아이고 어떡하죠 기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좀 나갔다 오시거나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랬더니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택시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내가 얘들만 데리고 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자기네 마을에 젊은이들이 유일하대요. 그 마을에 있는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다 누굴 불러요? 이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서 그래요. 나의 고객도 어차피 이거 온 거 택시비 받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나오면 와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뭐도 해야 되고 그럼 자기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태국어를 배웠어. 숫자 같은 거 필수적인 거 있잖아요. 숫자 같은 거는 자기가 배웠어. 태국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 대우해줘요. 요번에 제가 뭐 실태 조사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저기 내려가가지고 기사 만나갖고 20장 줬어요. 순식간에 갖고 와요. 그거 미등록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는데 그 정도로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정착. 그런데 이건 누구만 몰라요? 정치인들만 몰라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현장 가면 제 눈으로는 100%예요. 외국인이. 그런데 이게 누가 냈냐면 제주연구원이 1월달에 냈냐.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사람한테 저기를 썼어요. 이메일을. 당신이 갖고 있는 원데이터 좀 달라.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길래 이게 나오냐? 당연히 안 주죠. 그리고 저 지난달에 글 썼어요. 네. 요런 재밌는 얘기들 네 컷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꼭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 전문 연구원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 나오는 건 이유가 있죠. 그게 그 못하는 거를 현장에서 좀 하자라고 해서 근데 이게 뭐 실제 조사하면 되는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 1차 산업은 외국인 없으면 거의 정지를 해요. 뭐 딴 데 마찬가지 제주도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또 아픔은 뭐냐면 E9 합법 노동자들, 그죠? 농사든 뭐든 이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자기들은 제주도를 택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한국을 오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주도야. 그런데 핸드폰에서 보면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 잘 살아. 공장에서도 일도 하고 아니면 배를 타도 다른 내는 거예요. 왜? 배 타고 내리면 노는 데가 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 사장님의 잘못을 찾아서 고용 해지를 하고 고용 해지를 하면 자기는 육지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걸 도와줬겠어요. 도와준 사람의 99.9%는 다 육지로 갔다. 정말 제가 화날 때는 배 타는 친구들이 2명이 와서 손주랑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움이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사정이 있어. 근데 증거를 놓고 보면 어떤 사장이 그 순간에 너무 화를 냈어. 집어 던지고 때리고 막 그랬어. 그 어떡할 거야. 다 자기들이 증거를 갖고 왔는데.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냥 제주도에 배 타지? 아니. 야, 배 타는 게 제주도에 타는 배나 육지에서 타는 배나 다 배는 배잖아. 아니요, 친구들 거기 많아요. 그 인간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요? 다 인간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해외 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해해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는 합법 데리고 들어오면 언젠간 이 녀석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 뽑으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합법 데리고 오기가.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신청서 여러 가지 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는 동안 지난 10년 동안 이 미등록 외국인이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그게 코로나 직전엔 정말 피크를 이루면서 올라갔어요. 마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식당 저 인하인 주지도 않지만 노동부에다 신청을 하면 기다리는 기간 거의 1년 6개월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면 운이 좋아서 되면 내가 3명 요구했으면 당신의 규모를 놓고 보니까 1명밖에 안 돼. 보통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인정되는 게 내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배수를 주는데 3배수를 시커멓게 된 복사된 종이를 줘요. 그럼 거기에 보면 사진과 여기 반명한 사진과 거기에 국가와 생년월일과 몇 가지 정보만 있어요. 그럼 그거 넣고 고르려는 거예요. 3배수 가지고. 뭘 모르겠어요. 이름 갖고 자기가 뭘 알겠어요. 국가 갖고 뭘 하겠어요. 그렇게 고른 사람이에요. 와서 봤더니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왜소할 수도 있고 너무나 애가 건방지기도 하고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게 이 나이니에요. 그런데 믿음로 오면 야 너 이거 해봐. 시켜볼 수도 있어요. 너 잘하네. 야 알았어. 내가 200만 원 줄게. 하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뽑다가 야 이제는 이렇게 하면 벌금 많이 내거든요. 걸리면 벌금 내고 그런다니까 한번 새롭게 해볼까?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한참 그 계절 노동자 했을 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다른 데는 강원도 6,000명이고 비례로 봐도 우리가 3,000명은 돼야 돼 제주도는. 그런데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약에 빠졌다. 못 벗어나요 거기에.
그런데 아까 봤지만은 그 뭐라 그래요? 30%가 외국인이래.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게 뭐냐면 한국인이 70%가 그러면 농사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최저임금 물론 줘야 되죠. 최저임금 플러스 표준 근로계약서는 뭐예요? 거기에 곱하기 209시간, 그죠? 한 달 급여를 계산하고 나온 금액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월급 베이스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괜찮은 사장님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장님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미등록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쓰고 그냥 일주일이래 뭐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밑에 이거 보면은 올해 법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그 위성건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농업 뭐 인력 지원법 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E9 가지고 맨날 회의하잖아요. 저 중앙 정부에서 누굴 위해서 그 회의를 해요? 공장을 위해서. 대부분이 다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이에요. 그게 농업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그게 그냥 거기서 결정되면 거기서 야 10% 정도 줘 이 정도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농업도 반드시 지자체장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법적으로 지금 규제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통과가 됐고 이 시행이 언제부터냐면 내년 2월 15일부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실태 조사를 안 했냐? 아니요, 많이 해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연구원 사실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실태 조사 해요. 그런데 뭐만 해요? 합법만 해요. 예를 들어서 농업 인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뭐 계획서를 다 따지면 이 나이 몇 명인가 이거 갖고 뭐 어느 집에 있는지 알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의 실태가 어떤지 그런 걸 조사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실태 조사해갖고 나온 계획을 가지고 논문을 쓴든 아무리 똑똑한 박사가 써봐야 그 현실하고 소용도 없는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든 올해 말에 좀 시끄럽게 좀 저희도 시끄럽게 만들어서 내년도 2월 달에 저거 실태 조사부터 시작을 할 텐데 실태 조사할 때는 뭐까지 들어가야 돼? 미등록까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실태가 안 나오면 하나만 하다 저거는 법이 있으면 뭐해? 실태 없이 무슨 계획이 준수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일당이 15만 원까지 올라가요. 원래 1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근데 갑자기 5월 초에 12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현상이 나오니까 중국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국장님,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국장님, 우리 저 일당 떨어졌어요. 우리는 뭐 그냥 12만 원도 괜찮은데 이상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5월달이라서 조금 일거리도 줄기는 줄었고요. 근데 새 얼굴이 좀 많이 보였어요. 라는 거야. 깜빡한 거야. 그때 좀 제가 뭐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출입국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못한 거야 몇 달 동안. 봤더니 지금 이런 거예요. 또 끝에 그래프가 갑자기 뽕 뛰어요. 여기 3월달이야. 3, 4, 5 뛴 거예요. 더블 뛰는 거야 이게. 저렇게 뛰니까는 저기 관광객 들어온 거거든요. 제주공항 외국인 입국자 수예요. 그런데 어디가 사건이 발생이 돼? 농업 현장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관광객만 들어온 게 아니죠. 관광객 들어와서 다 일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제주도는 외국인 의존도가, 그것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 그 의존도가 요즘에 되게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거지. 근데 올해는 꼭 실태 조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이제. 사실은 제주도가 아주 제일 열악한 곳인데 노동력으로 봐도 이것만 풀리면 제일 풍부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 육지를 못 가기 때문에 E9처럼 뭐 사장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일해야 돼. 죽든 살든. 그러니까 제주도의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뭔가 만들어내야겠다 싶어서 뭐 여기저기 막 시작을 했고 일단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우리 그 소통협력센터에서 그 농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판단을 해줘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마을 만들기라는 센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랑 이게 죽이 맞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 활동가한테 우리가 설문지 주고 하는 거를 해서 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뭐 토론회도 제가 참석하고 그 다음에 농협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인권 포럼이 있는데 그때 요거를 이제 올릴 거예요. 올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문에다 좀 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하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에요. 절반의 성공인데 보면은 이래요. 일단 서남부 지역에 제주도에 그 지역에 농사 많이 지는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23개 마을을 택해서 거기서 202개 농가주, 농업인들을 컨택을 샘플링 해가지고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외국인 인력이 30%냐 현장에, 그 다음에 민녹이 그 중에 몇 프로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샘플링 했는데 나중에 나온 걸 보니까 여성이 30%밖에 안 되는 거야. 야, 그럼 이게 뭐지? 이거 혹시나 남성 농가주가 과표집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통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봤더니 원래 농업 인구를 보면 50대 50이래, 여성 남성이. 그런데 농업 주인으로 보면 7대 3이 맞대요, 이게. 그래서 일단 잘못된 표집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60대 이상이 58%가 나왔어요. 이건 딱 맞더라고. 다른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한 거에 맞아서 일단 샘플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가 지금 우리 박사님 둘이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 데이터만 좀 받아갖고 했어요. 봤더니 첫 번째, 외국인만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한 29%. 그 다음에 내외국인을 다 섞어서 하는 사람이 54%.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약 83%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83%는 외국인 없으면 농사를 다 맞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놀란 게 저는 내국인만 하고 하는 게 14%나 존재했어요. 되게 궁금해요, 지금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추가 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한국인만 쓸 수 있는지, 이게 돈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일의 종류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대표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부분이 다 똑같을 거라고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고용을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설 속에서 우리가 보통 반장님이라고 불러요. 반장님들은 한 30명, 30명 데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숙소를 다 제공해주고 데리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공급해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한 사람 하루 보내주는데 10,000원 받아요.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도 나오죠. 한 달에 20일만 일을 시켜도 꽤 수입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게 10,000명이 넘으니까 가장에 얼마나 많은 반장님들이 그렇게 먹고 살고 있겠어요. 이거 엄청난 산업이어서 사실은 제주도의 미동력을 없애도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나와요. 반장님들이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인 통해서 하는 게 19%, 다문화 가정들, 그죠? 아이 태어나면 아이 본다고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부르잖아요. 원래 일하면 안 되죠. 요즘에 좀 계절 노동자 때문에 조금 풀어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결국은 뭐냐면 91%가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은 노동이 허가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나이는 고용센터에서 해야 되고, 계절 노동자 이 에잇은 지자체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90% 이상은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법만 쓰냐? 이 나인하고 이 에잇은 국가에서는 이것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왜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안타까웠는데, 내가 일거리가 그렇게 안 돼. 표준 계약서를 쓰면 월급을 그냥 꼬박꼬박 줘야 되는데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 라는 게 59%. 그 다음에 월급을 줄 수 없는 금액이야. 아예 금액 자체가 14%. 두 개 합하면 73% 고용주가
그렇게 정부는 야 외국인 쓰려면 이렇게 써라고 주지만 하다못해 계절 노동자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리고 기간만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이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기본 보통 다 3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한 달이라도 월급을 안 주면 누구 찾아와요? 우리 찾아와요. 와서 월급 못 받았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듣고 보니까 좀 딱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거 한번 제가 봤더니 이게 작년도 이게 조사치에 보니까 제주 농가의 3분의 2는 연간 수입 3천만 원 미만이에요. 3천만 원 자기 못 버는데 어떻게 월급을 말도 안 되죠. 일당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뭘 만들어줘야 돼? 일당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들. 왜 일당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예 일을 안 하니까 일당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법으로 없더라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30%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자들 중에서 83.6%가 외국인이다. 우리 실태 조사한 거로 보면 이게 이제 하나 답은 얻었어요. 근데 미등록을 왜 못했냐면 이 조사진은 만들었어요 그거를. 근데 미등록 몇 명 데리고 계세요? 그러면 가요. 대답을 안 하고 간대. 그래서 나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아예 설문을 답을 안 해요. 어떻게 그 빼고 해야지. 그만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등록 조사는 실패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10명 데리고 있어 그러면 한 사람당 요즘에 올라서 300만 원 벌금 내거든요. 그 한 번 걸리면 3천만 원 내거든요. 그거 뭐 믿음 천주교라고 믿으러 얘기 안 하죠,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쪽으로는 실태조사 준비하고 한쪽으로는 제도에 대해서 뭔가 좀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 오경석 박사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누구 소개해줘서 이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뭘 부탁을 드렸냐면 제도 설명을 다 이건 해드렸어. 잘 모르시더라고. 당연히 모르지. 경기도는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합법적으로 쓴 사례를 해외 사례를 좀 찾아달라. 그럼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여기서 좀 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듀 데이트를 3주를 어겨가면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하기는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분 주장은 그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등록 외국인들도 이 지역사회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거예요. 그죠? 아마 저 중부지방은 더 할 거예요. 어디 안산 쪽인가는 아예 시장, 재래시장은 이들이 없으면 아예 존재조차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럴 게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쪽에 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데 현실하고 맞아. 아까 얘기했지만 월급을 줄 수 있는 농업주와 가끔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아예 월급을 줄 수 없는 A, B, C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하고 맞아요. 그래서 A에서는 E9에서 지금 나온 제도는 뭐냐면 E74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E9 노동자가 한 번 하고 성실불에서 한 번 하고 그러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숙련이 됐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쓰자. 그래서 E74를 만들었는데 우리 그 똘똘한 우리 그 공무원들이 만든 게 뭘 만들었냐면 E74는 숙련 기술자예요. 그러면 숙련 기술자란 어떨까? 월급을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년도 한국의 월급의 절반 정도 되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노동자가 그걸 받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을 때 누구야 법무부 장관은 35,000명을 내가 늘리겠다 2,000명을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누구냐면 선주가 있어요. 선주가. 왜냐하면 배 타는데 정말 이 숙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고 1년을 기다려. 그래야 실적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저 세무서에 신고한 실적이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행정사에 돈 주고서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걸 다 써달라고 해서 선출주가 못하니까 아예 전문가한테 시켜서 가서 이걸 하면 이세분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배를 타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그런데 농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박사님 얘기가 그걸 대신해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걸 해줄 수 있는 좀 제도가 있어야 농업에서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편적으로 만든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계절 노동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인질 제도예요. 인질. 인질. 뭐냐면 다문화 가족의 사촌만 돼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 대 공무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자매도시를 한 대에만 공무원이 보증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다시 오기가 힘들어. 왜? 줄 서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맨날 뭐야? 우리는 교육시키다가 마는 거야. 3개월, 5개월, 8개월.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봤더니 유럽의 사례가 있다는 거야. 유럽의 사례가 어떻게 됐어요? 체류와 노동 허가를 둘로 나눈 거야. 체류는 어떻게? 이 사람 쓸 거예요? 그럼 내가 복수 비자로 4년, 10개월, 5년 줄게. 그럼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5년 동안.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계약이 가능해. 노동 계약이.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몇 개월 일하고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주인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 내년에 내 농번기에 그대로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잘 찾아줘요. 저 나중에 저 원본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중요한 거야. C가 뭐냐면 지방정부 외국인 신분증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뉴욕시에 올해 6월 달에 150만 명, 뉴욕시 인구 18%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법적으로는. 그런데 시에서 증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 증이 있으면 그 시에서는 일반인처럼 하는 거예요. 인권적으로 문제 없고 노동할 때도 신분증이 되고 보험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출국가서 단속했어. 걸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거야. 이건 누구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찬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들이 원래는 공무원들이 그게 있잖아요. 내가 미등록을 도와주면 도와줘야죠. 인간적으로. 하지만 끝난 다음에 의무가 있어. 출국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 쪽에 갈 때 그게 존재해요. 우리 미등록 해주게 되면 중간에 꼭 우리 같은 사람이 껴야 되는 이유가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걸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합의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하고 도정이 만나서 우리 이 안에서는 우리 이것만 하지 말자. 잘못해서 사고를 쳐서 걸렸으면 당연히 그거는 해야죠. 이 제도는 정말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내가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